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소마미술관에서 스포츠 아트 기획 공모전에 선정된 몸과 마음의 메비우스를 기획한 김승민 큐레이터입니다. 인간은 이미 먼 고대 시대부터 인간의 몸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예술 속에 녹여내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예술과 스포츠의 만남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전시는 또한 17작가의 많은 신작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료와 현대미술 작품의 앙상블이 바로 이 몸맘 전시입니다. 여기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미론의 작품 원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450년 전에 미론이 제작했던 원본 청동상은 사라졌지만 이 대형 박물관의 작품처럼 로마 시대 복제품이 존재합니다. 이 역시 굉장히 오래된 유물로 2세기에서 3세기로 추정됩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하면 회화는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아주 귀한 청동 혹은 대리석의 조각으로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술 세계 속에 담긴 그리스인의 사상과 철학은 서양 미술과 건축의 뿌리입니다. 그럼 2500년 전에 그들은 왜 이토록 극사실적인 원반 던지는 사람의 모습을 조각했으며 그 작품이 지금껏 전해져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올림피안이 돼서 월계수를 머리에 장식한 스포츠인들은 오늘날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인간이 가장 완벽한 육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원반 던지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육체가 어떻게 긴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이 발현되는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육체를 만들기 위해 인간이 어떤 부단한 노력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술사적으로는요, 이집트 스핑크스나 그리스의 코러스, 즉 남자라는 이름의 조각처럼 이렇게 정지되어 있던 모습의 조각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포즈로 발전된 것은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포즈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론이 표현하고자 했던 리스모스, 즉 인간의 육체가 빚어내는 우아하고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순간이 담긴 숭고한 몸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운동선수들의 누드는 근육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실제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곳을 뜻하는 짐네지움은 나체라는 의미의 짐너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미론과 함께 고대 3대 조각가라고 하면 페이더스와 폴리크레이토스가 있었습니다. 동양의 유불선의 시작이 기원전 400에서 500년 사이이듯 이들 예술가들도 기원전 400에서 500년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 전시 기획을 시작한 것은 작년에 8월부터였었는데요. 스포츠 아트 공모인 만큼 이 용어를 검색해 보니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사진부터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전문 분야인 전시를 매체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스포츠인과 예술가의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끝없이 도전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결코 정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비우스의 띠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이지만 안과 밖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도 흡사 육상 트랙을 연상시켰습니다. 즉 인간의 맘과 몸,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는 실은 별개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띠 속에 무한히 공존하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계에서 이렇게 스포츠와 예술 역시 유기적인 결합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메비우스의 띠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올림피아 신전의 제우스상은 조각가 페이더스가
조각한 것이지만 5세기에 파괴되어서 현재는 기록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2세기에서도 기자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의 7대 미스터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더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까지 전해지는 작품으로 지금도 그리스가 계속 영국에 반환 요청을 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이죠. 페이더스가 감독한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한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리스, 나아가서 서양 문명을 상징하는 유산입니다. 장식 조각은 대부분 흩어지고 파괴되었지만 잔존하는 주요 부분이 대형 박물관에 옮겨져 소장되고 있습니다. 실로 가장 위대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라파엘 전파의 그림처럼 이는 대대로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예술품 중 하나로 저희에게 남아있는데요. 파르테논 프리즈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페이더스라는 작품은 파르테논 건축을 감독한 페이더스를 상상해서 그린 작품으로 1868년에 제작되어 현재 버밍엄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19세기에도 파르테논 신전이 예술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왜 모두가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비밀 속에 황금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연 속에 존재하는 미스테리한 숫자 1대 1.68033 이렇게 무한대로 이어지는 무리수가 바로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황금 비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 역시 기원전 300년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자가 책에서 썼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신비로운 상호작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든 남자를 보시면요, 창은 없어지기 쉬워서 사라졌지만 이 역시 올림피안을 조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를 표현한 대리석에 보통 이 청동을 끼워 넣었는데요, 이는 무기로 만들어져서 녹여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로 단련된 몸이 전쟁이 잦았던 고대 그리스의 군인에게 중요했음을 상징하고요. 군인들은 몸을 스포츠로 단련했음을 다시 또 증명합니다. 근데 창은 사라졌지만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 황금 비율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머리에서 배꼽까지가 이제 1이고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1.618이라는 그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폴리클레이토스는 캐논이라는 책을 쓰면서 조각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완성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술품을 카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캐논은 표준이란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나리자의 얼굴에서도 그 황금 비율을 발견했고요.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어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팔을 벌리고 있으면 이제 몸이 기악, 원과 사각형에 딱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황금 비율을 토대로 면을 나누는 것을 황금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조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비율은 자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 조각에 대한 이상적인 비율도 건축에 적용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사 비트루비우스는 그 폴리클레이토스의 캐논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건축 이론에 응용했고요. 그리고 그 비트루비우스 폴리오가 만든 캐논은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데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체 비례입니다. 이렇듯 인체라는 자연 속의 미를 숫자로 구체화하고 예술 속에 심은 인간의 능력은 비록 육체는 유한하지만 이 미를 향한 영혼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 전시에서 이런 스포츠 아트의 관계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맨은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 도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승패가 있고 순위로 나누어지지만
인간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발전하는 힘을 얻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일지도 모르는 행위는 예술 행위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찾아 나서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스포츠 정신과 나란히 두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섹션 몸, 맘에서는요, 처음 만난 작가 콜 하나원은 권투가 남성 고유의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을 패션과 사진, 음악을 접목시켜서 관객들로 하여금 권투에 대한 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복싱의 초기 형태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2500년부터 발견됩니다. 복싱은 제우스 신을 경배하기 위해 개최됐던 고대 올림픽 투기 종목 중 하나였는데, 당시 복싱뿐만 아니라 레슬링과의 혼합한 경기로 판크라치온이 함께 유행했습니다. 콜 하나원은 남성의 스포츠라는 편견 속에 내재된 코드를 분석하고 폭력과 젠더성에 대해 탐구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콜 하나원은 버버리, 리바이스 등 여러 패션 브랜드와 상업적으로 협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복싱 장비 역시 작가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작가 장비치의 작품 아래 보기는 관람자가 작품을 다가서 시선을 아래로 향할 때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작품입니다. 불교에서 사물의 근원에 있는 독립된 영혼의 주체를 뜻하는 아를 작품명 아래 보기의 아와 대치했을 때 동사적 행위를 지시하는 텍스트를 중의적 의미의 텍스트로 확장해서 작품에 접근하는 장치로 활용했습니다. 작가는 아래를 보고 들여다보는 행위가 마음 수련의 첫 단계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이렇게 단계적 체험을 통해서 관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치했고요. 이 전시장에서 첫 번째 작품을, 다음 전시장에서 두 번째 작품을, 세 번째 작품은 저 마지막 갤러리 3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작가 에비 칼로기플로우는 런던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오나시스 파운데이션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작품으로 칸느 영화제 단편 영화 부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듯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 속 여성의 신체에서 보이는 고대적 개념을 탈식민적 그리고 가부장적 환경의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합니다.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자와 순수한 자는 사람들이 알몸이 프린트된 유니폼을 입고 각자 좋아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스포츠와 미디어 산업에서 젠더와 아름다움에 대해 한 방향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사회적 양산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비 칼로기플로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결합해서 풍자적인 정치 신앙을 또 이제 고안했는데요. 이 뒤에 보이는 작품은 도나 해러웨이의 역작 사이보그 선언문을 작품과 연결합니다. 도나 해러웨이는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인 사이보그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없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재편성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정체성의 중심에 사이보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여성, 인간, 동물, 유기체, 기계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그런 그 경계를 사유하는 전복적 사유로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에비는 신화 속 달리는 여성으로 묘사되는 메두사를 러닝머신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메비우스의 띠 같은 지금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페인 작가 오헤니오 암퓨다의 영상 작품 항복에서는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가 기존의 장애물 대신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즈의 대표작인 블레다의 항복을 뛰어넘습니다. 작품 속에서 선수가 든 장대는 군인의 창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는 도전과 실패에 대한 은유로도
작동합니다. 그 옆에 작업은 마드리드 박물관 내부에서 현기증을 일으킬 듯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경주가 열리는데요. 오에니오 엠퓨다는 오늘날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이 중요한 걸작들을 스치듯이 관람하는 세태를 미술관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에 빗대었습니다. 작가는 오토바이의 빠르고 요란한 움직임으로 인해 작품들이 오직 속도를 체감하는 벽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여러 물건이 있겠지만 이동혁명을 촉발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뀐 바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바퀴로 인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동시에 속도와 도구에 얽매이고 갇히는 숙명을 같이 합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구르는 바퀴는 신화에서 고문의 도구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유럽 중세 시대에는 바퀴를 사용한 고문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장지하 작가는 이를 작품에 응용해서 바퀴를 굴리는 인간의 노동과 노래, 그리고 아름다움의 쾌락 등 인간 실존을 확인하는 장치로 보여줍니다.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학자들은 프로 스포츠가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신을 향한 숭배의식 또는 군인들의 훈련 방법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챔피언을 뽑아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도 비슷한 시기인데요. 아마추어 스포츠는 19세기 영국 상류층에서 사회적인 취미에서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프로 스포츠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과 동시에 레저 익스트림과 같은 새로운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그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작품을 이 다음 섹션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렇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그 계급에 따라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순간부터 과거의 쇠라의 작품과 우리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까지 또 패션과 스포츠를 접목한 새로운 협업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예술적으로 탐색합니다. 사실 피겨 스케이팅의 피겨는 형태를 뜻하는 단어로 스케이터가 빙판 위에서 만드는 패턴들로 인해 붙여졌습니다. 점프, 스핀 등 다양한 피겨 스케이팅은 오늘날의 빙상의 예술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는데요. 피겨 스케이팅의 발전과 함께 선수들의 의상도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된 첫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선수들은 캐시미어 스웨터와 롱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선수의 기술과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디자인까지 함께 고려된 의상들이 제작됩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의 다양한 의상은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의 연기를 위해 고른 곡과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의상 자체가 김연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시퀀스입니다. 선수를 위한 의상이 오늘날 스포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 구조와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지방에 살던 옛 선조들은 겨울 산에 오를 때면 설피를 신고 하산할 때는 고로쇠 썰매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선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조선시대의 회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김중근의 풍속화에서는 썰매를 탄 채 손에 창을 들고 자유롭게 누비는 사냥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1950년대만 해도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얼음을 채취해 저장하다가 이제 여름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강 위에서 스케이트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혹한 폭설에 적응하며 겨울을 나아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오늘날 동계 스포츠의 여러 종목들은 일상의 놀이이자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열린 전 조선 빙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도 알 수 있고, 이제 해방 후 여러 동계 스포츠가 협회가 결성되며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가명으로 각종 국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오늘날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했으며 2018년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오랜 열정이 담긴 역사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번의 유럽 챔피언, 4번의 국가 챔피언을 지낸 휴고 파네이로의 바디보딩 관련 사진인데요. 엄청난 높이의 파도를 가지고 이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그 모습은 인간의 경외심과 도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화 화가 오민수는 제주도의 절경 속 현대 레저 스포츠의 다양한 면모를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서귀포 실경 사이에 암벽 등반부터 낚시, 스노클링까지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처음 시도한 미니어처 사람이 산수화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작가께서 레저 스포츠부터 다양하게 넣다 보니 용머리 바위부터 자연 수영장인 선녀탕까지 다양하게 구도를 잡게 되어 참 재밌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쉐라의 작품 아시느에르의 물놀이입니다. 파리 근교의 중심 산업 지역인 아시느에르 지역의 센강 유역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그린 이 작품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품의 오른쪽 배경에는 작가의 또 하나의 대표작인 그랑자트 섬이 보이고, 그 뒤로는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폭을 가득 채운 빛의 표현은 여름날의 열기로 환하지만 동시에 몽롱한 듯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인상파 화가들처럼 쉐라 역시 빛의 색감과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등장인물들은 마치 조각처럼 정적으로 보이면서 시간 역시 정지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이슬란드의 한 수영장 풍경을 렌즈에 담은 제임스 해리스의 작품은 작품 속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지만 사람들의 뒤로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쉐라의 대표적인 아시니에르의 물놀이를 연상시키는데요. 오늘날 레저, 환경, 사회적 계급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비판적 의식들을 작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의 단상이란 주제로 GQ 코리아의 커미션을 받아 암벽 등반, 권투, 실내 기구 운동, 서핑, 요가,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그린 작가의 사파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보다 가볍고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풍경 풍 속에 바람풍이라는 한자가 있는 것처럼 한국화에는 시간의 흐름이 담깁니다. 반면에 서양의 풍경화는 땅을 뜻하는 랜드를 넣어서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뜻이 다르듯 동서양의 철학과 사고 그리고 예술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다음 섹션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이 방은 전시장 안에 사각형을 약간 기울여서 다시 또 방 안에 방을 만든 그런 공간인데요. 이는 전시 전체가 건축가 그룹 제로 링골과 같이 작업한 그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칸칸이 나눠져 있던 전시장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나눠주는 방 안에 방 컨셉을 적용해서 밖과 다른 내세, 즉 아프터 라이프 같은 분위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체리엇 작품은
유지연 작가의 신작인데요. 아까도 올림픽의 기원이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산들의 신에 대한 경배의 제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전에서 치러진 체육 행사의 기원은 고전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구의 두 사람이 아름드리 나무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윤곽선 없이 채색으로만 표현된 데 반해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은 선명한 윤곽선으로 표현되어 감상하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생김새로 봤을 때 한 사람은 고구려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서역에서 온 외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이 외지인과 함께 씨름을 하는 모습은 6세기경 고구려가 이미 국제적인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이 고분 벽화는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에 그 모사도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백성들부터 왕과 고관에 이르기까지 사냥과 활쏘기를 즐겼습니다. 이 무용청 벽화의 수렵도에서는 이러한 고구려인들의 사냥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을 탄 채 몸을 비틀어 활을 쏘는 동작을 서양에서는 고대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인의 사냥 장면에서도 이러한 활쏘기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벽화에서 사냥 장면의 역동성을 극대화합니다. 물결치는 듯한 산의 모습과 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은 운동감과 율동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상여는 사람의 시신을 실어서 묘까지 나르는 장례 도구입니다. 이상용 작가는 북과 액자로 재탄생시킨 상여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북과 액자가 예술가 혹은 예술을 의미한다면 상여는 결국 죽음으로의 여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운명이라는 점들이 모여 과거로부터 미래를 잇는 선이 되고 또 하나의 큰 커다란 입체적 운명이 된다. 이상용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 속을 엿보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신들이 몰았던 체리엇 작품과 비교를 하고 싶었고 체리엇의 말을 무용청의 말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빛의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 모리츠 발데마이어는 U2의 보컬 보노, 세계 3대 디자이너 론 아라트, 그리고 유명 조명 작가 잉고 마우러,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디드 등 스타들과 협업하며 시각미술, 디자인, 건축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시된 여러 사진 작품들은 미술의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는 빛의 검이 활용되었던 팝스타와 런던의 야경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마련된 이 작품은 관객들께서 직접 오셔서 검을 들고 직접 검의 길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 폐회식 무대에서 안무가 사데과프는 검은 옷을 입고 휠체어에 열을 맞춰 앉은 126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악장처럼 지휘를 합니다. 작가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하얀 옷을 입은 채 율동을 선보이는데 이 신호에 맞춰 116명의 무용수들은 오직 손과 팔, 머리만을 이용해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무용을 선보입니다. 사데과프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더 나아가 어떤 위로마저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아트의 대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알려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뉴욕 현대미술관의 개인전 때 그녀는 정지 에너지 작품을 리듬 제로와 함께 가장 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손꼽았습니다. 정지 에너지는 작가와 상대역인 울레이가 각자 활과 화살에 몸의 무게를 실은 채 4분 40초를 견디는 퍼포먼스였는데요. 활의 촉이 작가의 심장을 가리키고 있어서 둘 중 하나가 균형을 잃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둘의 심장 가까이 설치된 마이크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가 진행될수록 심장 박동 소리가 거세졌고, 후에 작가는 4분 40초라는 짧은 퍼포먼스가 평생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합니다. 이러한 작품을 실행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중요하다 주장하는 작가는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며 실존적인 고민을 지속하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작가가 울레이와 다시 만나는 모마 뉴욕의 장면은 몇 천만 뷰어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재성 작가의 물에 함께 들어갑니다 작품은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법을 인공지능이 시각적으로 상상하도록 학습시켜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작품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AI가 수영을 가르치는 법을 상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는 거꾸로 현재 인간이 AI를 대하는 방법과 상황들에 있어서 맞닿아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와 진화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인 작가는 몸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장비지 작가는 마음 수련의 단계 두 번째로 돌아보기를 제안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 생긴 관계들의 흔적과 파열의 상흔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구조나 법칙이 나의 고유함과 충돌하며 만들어진 상흔들이 그 여정을 돌아볼 때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지점, 거절했던 지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나와 외부의 관계를 객관화하는 것을 작가가 설명하는 마음 수련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스스로 빛과 어둠을 모두 직면하게 되는데, 작가는 이 지점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극한으로 육체와 정신을 몰아넣고 그에 따른 성찰을 예술적으로 실험한 퍼포먼스계의 데모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마음과 몸을 단련시켜야 예술 작품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가 이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 예술가들의 노하우를 나누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와 예술의 공명은 계속될 것이며 협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작가들을 만납니다. Cleaning the House 워크숍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수년간 수업을 통해 개발한 교수법입니다. 작가는 1980년대부터 함부르크, 파리, 브라운슈바이크 등 다양한 도시의 대학에서 공연예술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발하고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양에서 좌망, 즉 좌선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특히 몸을 단련해 마음을 만들고 정화하는 방법이 시각화 과정에서 예술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리기 위해 브라질 워크숍 과정을 이 전시의 한 부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먹거나 말할 수 없으며 핸드폰 등 어떤 전자기구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뒤에 보이는 작가 파울라 가르시아는 수년간 몸의 한계를 불안정, 불확실성 등 위험의 개념과 함께 도전했습니다. 자석으로 덮인 점프수트를 입은 파울라 가르시아, 그의 몸은 점프수트를 빽빽히 뒤덮은 목과 철 조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력과 자력에 대항하는 작업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한계에 도전한 노이즈 바드 시리즈를 다양한 기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레이싱 스포츠카에 몸을 맡기고 충돌까지 하는 극단의 퍼포먼스까지 도달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바디에서 점점 발전하여 가시적 힘과 비가시적 힘, 폭력적 행위의 경험과 그 관련된 문제를 탐구해온 작업의 연장선에서 작가가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지 함께 만나봅시다.
파울라 가르시아의 로우 작업은 새로운 지평을 연 대작입니다. 작가가 타고 있는 차와 전문 스턴트맨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면 충돌하는 이 퍼포먼스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의 협업뿐 아니라 최대한 안전을 위해 아티스트의 신체를 단련하고 차량에서의 제어거리, 속도 및 충돌 지점, 모든 동작 요소를 연구하며 작업 공간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선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 충돌의 지점은 다양한 상징적 발전을 생성해냅니다. 세 팀이 각각 방식으로 쌓여있는 벽돌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깁니다. 먼저 첫 번째 팀은 구성원들이 각자 벽돌을 알아서 나릅니다. 두 번째 팀은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벽돌을 나릅니다. 마지막 한 팀은 일렬로 서서 벽돌을 뒤로 패스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미션을 수행합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마케팅 광고로 사용하기 위해 1970년에 시행한 마리나의 대표적 퍼포먼스 워크 릴레이션을 그녀와 함께 다시 재현한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은 장비치 작가의 나아가기입니다. 장비치 작가는 바닥에 엎드린 자화상을 마음 수련의 마지막 단계로 선보입니다. 작품은 카톨릭 사제 서품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낮아짐과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제로 거듭나는 이들이 낮은 자세로 카톨릭 성인들과 통공을 청하는 성인 호칭 기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엎드린 자세, 마음 수련이란 마음의 지형을 살피는 일인데 이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매몰되어 고통받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로써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듭나려 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아는 사물의 근원에 있는 독립 영혼의 주체라고 의미하는데 작가는 아래보기, 돌아보기, 나아가기 세 단계를 차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적이고 굳건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늘 도전하는 아티스트와 스포츠인처럼 이번 전시에 많은 영감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